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찾기는 계속된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자료,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자료죠. 있었던 자료인데 우리가 접하지 못했는데 또 분석이 많이 필요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고민이 들리게 되는 이런 자료를 좀 접하게 됐어요. 입수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그쵸. 접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자료에 좀 몇 가지 좀 지점을 보니까 몇 가지 이 초기 우리가 사건에 대한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분석에 들어갈 때 초기에 근거했던 여러 자료들이 모호해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하고 처음에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서 드러났던 사실하고 좀 다른 뭐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일까? 뭐 사실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새로운 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접하게 된 그 자료에도 또 새로운 뭔가 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재판이 이제 다 2심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그 재판을 다 추적하셨던 분이 이제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 책으로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재판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또 주장, 증언, 법정 증언이 이제 나온 거라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분석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항적이 있고 또 선원들의 진술이 있어요.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제시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초기 수사 자료,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4월 16일 날 나지 않습니까? 16일 날 당일에 선원들이 먼저 구조가 됩니다. 그러고서 혜경이 데리고 가죠. 혜경 고무보트 탔으니까. 그죠? 혜경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부두로 가서 일단 그날 조사를 받았죠. 곧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조사를 받고 모텔로 갑니다. 그죠? 20 몇 명의 선원들은 모텔로 가고 이준석 선장은 혜경의 간부의 집으로 아파트로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의혹이 막 일었죠. 아니 혜경이 어떻게 범죄자를 모텔에다 합숙을 시키고 입을 맞추게 하느냐, 이 사실상 범죄 공모를 거의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이준석 선장, 특히 이 배 대표인데 이 사람을 혜경 간부의 자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마침 또 데리고 갔다가 CCTV가 삭제됐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간 거 아니냐, 막 또 국정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요 한 이틀 사흘 사이에 많은 그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많은 조사도 있었고,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이미 언딘하고 정부하고는 인양 계획서까지 다 작성을 해가지고 막 인양 계획도 이미 발표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기 수사 자료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접하게 돼서 항적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그 부분만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크게 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항적이 3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도 하고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모 의원실에서 진성준 의원이었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군에다 요청해가지고 군 레이더, 해군 레이더죠. 해군 레이더죠. 해군에서 운영하는 해군 레이더 항적 중에서 세월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조사 기록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사고 당시에 세월호를 운전을 하고 있던 당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2명이 합니다. 기본은 항해사가 있고 조타수가 있는데, 그 당시 항해사는 3등 항해사 박한결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운전을 하던 사람은 조준기 씨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재판 기록을 유심히 봤어요. 재판 기록과 이제 수사 기록을 유심히 보니까 그 박한결의 주장이 굉장히 일관되게 어떤 우리는 흔한 말로 FM이라고 하잖아요.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세월호가 원래 이런 항로대로 가게끔 되어 있고 자기는 그 항로대로 계속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기 여객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로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죠? 큰 뭐 오차는 발생하지 않고 그죠? 네, 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해역을 돌았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죠. 네, 어떤 섬을 지날 때 예를 들면 뭐 가거도를 지났을 때 뭐 5도 변침하고 그죠? 또 병풍도쯤 왔을 때 오른쪽으로 5도를 가서 제주도로 간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게 길이. 근데 박항렬의 주장을 유심히 보니까 박항렬은 그날도 그 지점대로 운항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로 자기가 그걸 확인도 다 했고, 그리고 조타수랑도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박항렬이 주장하는 항로하고 실제로 세월호가 간 항로가 전혀 다른 거야. 박항렬이 자기가 세월호 사고 나기 전까지 레이더로 확인도 했고 조타수 조준기 씨하고 얘기도 계속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간 그 항로하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죠. 네, 세 개죠.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계속 추적을 해왔죠. AIS, 지금까지 해수부가 발표한 레이더 항적이랑 AIS 항적의 조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왔고 해군 항적에 대해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그죠? 파파이스 방송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군 항적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새로운 이 박항렬의 주장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냐면 박항렬의 주장이 세월호 선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막 공적화돼 있죠. 살인범. 네, 범인이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구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은 진실이 하나도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공격을 하니까 어차피 혐의는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자기가 일부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일부는 자기가 유리하게끔 또 진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박항렬의 진술을 쭉 보면은 되게 일관되게 자기가 갔던 경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타실에 같이 있었던 조준기라든지 기관장이 그때 잠깐 올라오죠. 박기호 씨인데. 박기호 기관장. 이 두 명은 해경이 제시하는 그 항로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해경이 제시하는 그 항적이 해수부가 제시하는 항적하고 같죠. 같은 거다. 대체로 같아. 네, 거의 비슷하다고 대체로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살펴보니까 대체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박항렬은 뭐 맹골 수도를 135도, 136도로 계속 내려왔다고 하는데 해수부 항적 자료를 보면 다 계속 129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129도, 128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병풍도쯤 와가지고 한 135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145도로 이제 그 변침을 하는 거죠. 변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해수부 항적 자료에 대체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경이 박기호 씨는 누구냐면 기관장인데 기관장을 앞에다 앉혀놓고서 사실 이 사람은 항적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다 앉혀놓고 임무가 또 그게 아니죠. 임무는 그렇죠. 기본 이제 엔진 관리하고 엔진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항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요. 몇 시 몇 분에 세월호가 뭐 동쪽으로 몇 도로 가고 있었고 그때 배가 이렇게 기울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같느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봅니다. 박교한테 전체 과정을.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별로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뭐 사실 물어볼 수는 있겠죠. 참고 삼아 물어볼 수는 있는데 박기호 씨가 이걸 결정적으로 뭐 알려줄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이 사람한테 뭔가 자꾸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오히려 박기호 씨한테는 엔진 상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데서 좀 수상함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면 박항렬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이것도 검토를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도 한번 가설을 세워놓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뭐 박항렬도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항로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정부 항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군에서 제공한 그런 레이더 항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진술을 통해서 박한결이 주장하는 그 항적이 있는데 이 항적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박한결이 주장하는 항적은 청해진 해운에서 운영하는 세월호가 여객선으로서 왕복을 할 때 항상 그 항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대체로 거의 정해져 있죠. 네. 그 정해진 항적을 우리가 또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항적을 지금 박한결은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틀릴 수도 있고, 세 가지 중에 한 주장이 진짜 항적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최소한 세 가지는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거짓이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왜냐하면 해수부가 기존에 주장해왔던 항적이 대체로 보면은 일정하게 거짓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지금 확인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그런데 조사는 계속 이걸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운항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봤는데 경찰이 항적을 줬어요. 이거 내가 간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한결이 만약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억울한 거죠, 당연히. 아니 나는 이렇게 안 갔는데 자꾸 해경이 이상한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너 이렇게 가짜라고 자꾸 윽박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한결이 어느 날 갑자기 묵비권을 행사를 하지 않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한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군 항적, 해군에서 제공한 항적이 과연 얼마나 그러면 정확하냐 이것도 이제 같이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항적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세월호 선원들 보면 지금 15명이 구속돼가지고 뭐 실형 선고 받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준석 선장 그리고 박기호 기관장. 그리고 조준기 조타수 당직 조타수 이 세 사람의 그 발언하고 박한결의 발언하고 대체로 보면 이게 갈리죠. 갈려 있습니다. 요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준석 그리고 이 박기호, 조준기 이 세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보면 일단 나이가 많아요. 공통점이 나이가 많고 이 세월호에서 운항 경력도 많고 그리고 요 업계에서 같이 업계에서 굉장히 그 근무를 오래 한 경력이 있고 박한결 씨 같은 경우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세월호 탄 지도 얼마 안 된. 작년에 25살이었어요. 88년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항해사인데 이게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3명의 선장과 기관장 그리고 이제 당직 조타수 이 3명의 진술은 대체로 보면은 정부 항적을 대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각각의 개별 자기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근데 대체로 뭐 항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선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독 박한결 같은 경우는 묵비권을 행사할 정도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항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항적이 정부 측 항적하고 박한결의 항적하고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부 측 항적이 인정되는 게 왜 정부한테는 중요한가? 그 박한결은 왜 그걸 저항하고 있는가?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게 박한결한테 얼마나 어떻게 이익이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또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가설을 좀 세워봐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각각에 대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항적을 3개로 놓고 어느 것이 맞고 이 선원들하고 또 연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실 찾기를 또 새로운 단계에서 이제는 수사 기록, 또 재판 기록 이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 자료하고 이제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판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그건 이 책에서 확인된 것이 있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재판 보도 내용을 저희는 주로 이제 접하다 보니까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2심 그죠? 2심까지 쭉 진행을 했고 앞으로 이제 대법원 과정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뭐 심리는 안 하니까요, 그죠? 사실상의 어떤 심리 과정은 거의 끝났는데 사실 판단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게 보도되는 내용이 되게 단편적인 사실밖에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 전부는 아닌데 재판 기록을 저희가 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찾아보게 됐어요. 이 책 찾아봤는데 정말 쇼킹한 증언 진술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네, 충격적인. 이 손지태라는 분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원입니다. 예, 잘 몰라요 다. 신정훈, 뭐 강영 주목받지 않았던.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주목받지 않았던 손지태, 58세입니다. 선언생활 28년째고 2013년 12월부터 세월호 1등 기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1등 기관사.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주로 이제 뭐라 하냐면 엔진이랑 주발전기 이런 중요한 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냐면 평소에 세월호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에 한 5도 정도 기우는 거는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그 4월 16일 당일날 오전 3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당직을 섰다고 해요. 기관실에서. 그러고서 이제 쉬러 올라가겠죠. 7시 반부터.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고 이제 3층으로 객실로 올라갔어요.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겠죠. 당연히. 피곤하니까. 근데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3층 자기 선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쇳길이 긁는 소리가 났답니다. 끼익 하면서. 이 소리가 반복해서 나면서 배가 10초 정도 덜덜덜덜 떨렸대요. 떨리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처음 듣는 사실이죠, 이거. 이게 과연 뭐냐? 정체가 뭐냐? 이게 그 기존에 나왔던 사실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원들은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그 대표적으로 조타실에 당시 있었던 박한결이나 조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조타를 했는데 핸들을 돌렸는데 배가 돌더니 화물이 컨테이너가 쏟아졌고 쾅쾅 소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 전에 끼익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더니 10초 정도 떨었다는 거예요. 배가 덜덜덜 떨었다. 떨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증언이. 그렇죠. 근데 재판 진술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증언이 뭐냐, 이 정체가 과연 뭐겠느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요. 과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쇳길이 긁는 소리가 과연 뭐냐. 기울기 전에 상상을 다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뭘까? 그리고 배가 덜덜덜 떨었다. 이게 과연 그럼 원인이 뭐겠느냐. 배가 좌우로 기울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언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신정훈의 증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배가 좌우로 기우뚱기우뚱 해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다 깼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비슷하죠. 이게 과연 뭐겠느냐. 그래서 이 원인 이런 소리를 내고 배를 덜덜덜 떨게 만든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배가 이렇게 그 덜덜덜 떨 정도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면은 그렇죠. 이게 6,000톤급 이상 되는 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또 다른 어떤 물체와 그게 그 말하자면 같이 그죠? 그게 어떤 충격이 있었는가? 그죠? 서로가 거기서 부딪혔는가? 한간에 떠돌았던 그 잠수함설과 딱 매칭이 왠지 되는 그런 진술이기도 하죠,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리고 덜덜 떨었던 게 어느 정도 떨린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합니다만 일단은 이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진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까지는 알려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선박은 없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잠수함설이 또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세월호와 마주보고 오던 선박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수호가 확인이 됐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근데
세월호와 직접적으로 뭐 대면을 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또 잠수함설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파트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관 1등 기관사잖아요. 그래서 배의 상태라든가 어떤 기관의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을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크게 그 소리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이런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하는 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이분의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선체 수중 촬영을 막은 요인이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거죠. 어쨌든 뭐 사비를 털어서 한번 찍어 보겠다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는 거는 선체를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좌초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떤 뭐 바위가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좌초나 바닥은 깨끗한 거예요. 그거랑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증언. 해저에 바위가 있거나 큰 암초가 있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새 소리가 났다는 거. 그거는 뭐 그런 다른 바위라든지 이런 어떤 암초하고는 전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정말 소리가 컸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이런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다 그럼 안 하고 있는 거냐? 왜 안 하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입은 안 막고 있네요 지금. 안 막고 있어요. 핵심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1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다 책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당직 조타수와 선장과 이런 사람들일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별 적이 없죠. 구조 안 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다 다를 것 같고 자기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 형량과 관련해서 대립되는 부분들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한결이 거기에서 그렇게 강하게 또 주장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자료들을 저희가 딱 접하게 돼가지고 입수는 못했고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흥분 상태였는데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당하게 열어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월호의 진실 찾기는 계속된다. 이런 저희가 방송 결의를 밝히고 요 주제는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온갖 방해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께서 이제 예전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칼 858의 진실찾기를 하실 때도 비슷한 경험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각오를 다져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2005년도 이제 국정원에서 그 과거사 진실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 또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이런 기관들이 과거에 그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을 이제 그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이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정원이 거듭나겠다라는 취지로 그 과거사 진실을 만들었는데 저희 칼 858기 사건 관련된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저희들도 이제 그 조사관들이 이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 858기 사건 다른 사건은 그 국정원의 그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거의 잘 그 조사를 잘해서 이 피해 당사자들이 그나마 이제 좀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보상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정원이 어느 정도에 뭐 완벽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밝혀졌는데 칼 858기 사건은 전혀 진실 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당시에 안기부 발표를 그대로
다시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8.8기 그 실종자 가족회에서 무척 실망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기존의 안기부의 주장을 다 그대로 수용했죠.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오히려 저희들은 그 칼 사건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그런 정말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러면 국정원은 존립 자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보니까 이것은 극구 온갖 공작을 통해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조사관으로 참석했던 우리 이 사건의 책임 조사관 그분이 우리 칼 대책위의 사무국장이었는데 그분이 조사관으로 가고서 몇 달 후에 자기가 화장실을 가도 국정원 직원이 따라오고 계속 어디를 가든 계속 그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압박을 느낀 거죠. 그리고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 조사를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좀 말이 바뀌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자기가 쓴 책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책에 쓴 내용과 정반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쓴 내용을 다 부정하는 그런 발표를 해버린 거죠. 조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예, 그러다 이분이 그 우리 유족들이 좀 이렇게 만나고 싶고 또 왜 그렇게 했는가 해명을 듣고 싶은데 그 피합니다. 자기가 떳떳하다면 자기가 그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좀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것이 왜 칼8 사건이 그 조사 그 당시 과거사 진실이 조사 결과가 이게 잘못됐는가 그 안기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발표하면서 그 칼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김현이다. 응? 김현희의 진술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수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사 진실이의 칼기 그 조사 파트는 당연히 그 살아있는 지금 유일한 증거물 김현희를 면담하고 확인하고 조사를 했어야 되죠. 김현희는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시도를 했나요? 아 시도를 했어요. 시도는 5차례 걸쳐서 김현희에다가 뭐 편지도 보내고 뭐라고 했는데 뭐 면담하자 뭐 조사해야 돼. 근데 김현희 측에서 전혀 답변이 없었고 다 거부했습니다. 종편에는 출연하는데. 네. 그러니까 칼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사 진실의 조사관들이 당연히 기초적으로 그 만나야 될 그 저기를 갖다가 만나지 않고 어떻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냐 이거죠. 저희들은 최소한 그 김현희와 한두 차례 만나서 그래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발표했다면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발표해버리니까 차라리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은데. 그렇죠. 뭐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 뭐 조사가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죠. 조사 불능으로 끝냈으면 저희들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발표해버렸어요. 칼기 가족회나 저희들 대책위에서 그걸 도저히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김현희 면담 조사하지 않고 무슨 니들이 발표를 하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월호 특위도 지금 박근혜가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진짜 그렇게 어떤 거부 반응이 일으킬 정도라면 이제 뭐냐면 정부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방해 공작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도 진실 규명하기 전에도 이미 태클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힘든 작업이 될 거다. 협조도 안 해줄 거고. 그러나 어떻든 저는 다행히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 저렇게 지금 정말로 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 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한 거 보면은 그분들의 그러한 힘이 바로 우리 세월호 특위 조사 활동에 가장 큰 그러한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세월호 유족들의 그러한 저기는 믿고 적극적인 그러한 진상규명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또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특별법도 서명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도 관심사가 높으니까 하여튼 꿋꿋하게 잘 활동해 주시면은 저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 결정 안 됐지만 되면은 이제 정말 성실하게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6회 2부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방송 계획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분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월의 진실 6회 2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는 시대의 징표 특별판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서 누구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번호는 외환은행 620-237935-683 외환은행 620-237935-683 예금주는 신성국 신부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으로 이 방송을 열심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